우리 영공을 날아다닌 북한 무인기를 격추시키지 못한 데 대해서 군이 사과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 책임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신년 특별 사면에 대해서도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잠시 뒤 나치 곳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12월 27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어제 서울에 들어왔던 북한 무인기는 2017년에 발견된 것과 비슷하며 은평구와 성북구 등의 상공에서 1시간가량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강화군 성모도 일대에서 무인기 5인 소동까지 빚어졌습니다. 군이 무인기 격추 실패에 대해 3m 이하의 정찰형 소형 무인기라 탐지나 식별이 제한적이었다며 고개를 숙이고 드론 부대 창설 등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17년부터 대응 훈련이 전무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1,300명의 신년 특별 사면 대상자가 확정됐습니다. 여야 정치인과 박근혜 정부 주요 공직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기관 보고 첫날, 여야는 윤 대통령의 책임과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유족들은 진상규명 대신 상대방 탓만 한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의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문순 전 강원지사와 KH그룹 등에 대해 전방위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북 송금 수사팀도 KH그룹을 겨냥해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 속에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해서 주변 하천에 유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연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엔 시민단체를 정조준했습니다.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습니다. 서울에 들어왔던 북한 무인기는 군 확인 결과 지난 2017년 발견된 것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인천 성모도 일대에서 무인기가 관측됐다는 재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는데 확인 결과 3대로 나타났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는 2017년 발견된 무인기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관계자는 서울로 진입했다가 북한으로 돌아간 무인기 한 대의 서울 상공 체류 시간은 1시간가량이고 은평구와 성북구, 강북구 등 서울 북부에서 좌우로 움직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고도 3km 정도 지점에서 시속 100km 정도로 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무인기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직접 촬영까지 했지만 민간 피해가 우려돼 사격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무인기 5인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인천 강화군이 주민들에게 성모도 지역에 무인기가 관측됐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군 확인 결과 3대로 결론난 겁니다. 보통 우리가 3대로 볼 수 있는 정도 크기를 일단 비행기로 상정하고 비행 자체를 이 레이더로 탐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뭐 광학 장비나 기타 뭐 추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직접 쫓아가면서 추적을 하듯이 해가지고 경로를 보는 것이. 군은 이 미상 항적을 확인하기 위해 전투기 등 타격 자산을 출격시켰는데 전술 조치 상황을 둘러싸고 군과 지자체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앞으로 더 공세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 무인기가 사격과 감시 범위를 벗어날 경우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항적이 없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참공보실장은 어제 서울에 진입했던 북한 무인기가
용산 근처까지 비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3m 이하의 무인기는 탐지나 식별이 제한된다며 식별되었을 때는 민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었고 그 외 지역에서는 소실 예도에서 작전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탐지와 식별, 소실이 반복됐음에도 용산에는 진입하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근거와 관련해서는 주요 지역에는 더 성능이 좋은 장비들을 더 많이 배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북한 무인기 격추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인기 대응 작전 전반을 현장 점검하고 드론 부대를 창설하는 등 통합 방위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5년 만에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사전 탐지는 성공했지만 5시간여에 걸친 작전에도 격추에는 실패했습니다. 기관포 100여 발을 쏘고 군용기 20여 대까지 투입했지만 한 대도 잡아내지 못한 겁니다. 군 당국은 3m 이하의 정찰형 소형 무인기라 탐지나 식별이 제한적이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 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대비 태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군은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대별 탐지와 타격 능력을 강화해 유사시 공세적으로 투입하고 전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능력의 드론 부대를 조기에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적의 주요 군사 시설을 감시 정찰하고 물리적, 비물리적 타격 자산, 그리고 스텔스 무인기 등을 확보하여 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정찰 등 작전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합참은 또 이번 무인기 대응 임무를 수행한 부대를 방문해 작전 전반에 대한 조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무인기가 첫 출몰한 이후 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전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드론 대응 훈련이 없었고 전력 구축도 미비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책임을 돌린 것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NSC조차 열지 않고서 전 정권을 탓한다며 안보 무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짚었습니다. 지난 2017년 무인기 침범 이후에도 드론 대응 관련 훈련이 전무했고 전력 구축이 미비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훈련을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윤 대통령은 군용 무인기 도발 관련 내년 대응 전력 예산이 50% 삭감됐다며 국회도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드론 부대 창설 계획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무인기 격추는 파리를 대포알로 맞추는 것과 같으며 민가 피해를 우려해 쉽지 않은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실시간 보고받았고 비례성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단호한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시각차는 뚜렷합니다. 국민의힘은 과거부터 이런 침범이 있었는데도 왜 그때부터 대비하지 못했는지 검열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발언을 엄호했고 적의 무인기가 서울 중심까지 아무 제지 없이 날아온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국방은 단 한순간의 실수나 한 텀의 빈틈도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NSC조차 열지 않고서 사과와 문책을 하기는커녕 영공이 뚫린 사실마저 전 정권 탓하는 것이 국군 통수권자의 자세냐면서 안보 무능 그 자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등 지금까지 각종 훈련을 시행하고 이를 자랑하듯 얘기해왔습니다. 훈련 부족을 주장하다니 현 정부는 무인기 대응 훈련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NSC가 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쟁 같은 상황에서는 토론을 할 게 아니라 작전 수행에 매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무인기 도발 속에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더 격앙된 투쟁 방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번 회의를 통해 내놓을 대남 대미 메시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무인기를 남하시킨 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전원회의는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모든 당 사업을 주관하는 회의체로 무엇보다 내년 대외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회의를 주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이 성과와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한 뒤 내년에는 더 강력한 투쟁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곤란 속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실제적 전진을 이룩한 사실을 소중한 바탕으로 하여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방향을 세울 데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농업과 경공업 등 경제발전 계획은 물론 군사 국방 분야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원회의 결과는 내년 초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대신해 발표하는 관행을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매체들은 혁명이 시간표대로 전진하고 있다고 밝혀 내년에도 국방력 강화 방침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정부가 신년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함이 됐고 여야 정치인과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직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경제인 중심이었던 광복절 특사와 달리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은 정치인과 공직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예상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이 결정됐습니다. 폭넓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용 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어 현재 형 집행 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 및 복권합니다. 횡령과 뇌물죄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2년여 복역했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데 14년 넘게 남은 형기와 아직 안 낸 벌금 82억 원을 모두 면제받게 됐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내년 5월까지 남은 형이 면제되지만 피선거권을 회복하는 복권은 안 돼 2027년까지 선거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사면의 들러리가 되기 싫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부는 사면권자의 결단이 대상자의 뜻에 좌우될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특사에선 국정농단 사태 이후 잇따라 구속됐던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대거 복권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조윤선 전 청와대 수석,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대표적입니다.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복역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전직 국가정보원장들 역시 각각 사면 또는 복권 결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책임이 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법의 심판을 받았던 주요 공직자 66명에 대해서 그간 국가사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여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명박 정부 출신으로 온 당시 청와대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태효 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사면을,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죄로 복역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형기의 절반가량 감형을 받게 됐습니다. 또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야 정치인 8명과 선거사범 1,200여 명도 사면 복권됩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의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통합으로 국력을 모아 나라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를 잘못된 관행이나
경직된 공직문화 탓으로 돌리기도 해 논란도 예상됩니다. YTN 나힌입니다. 신년 특사 명단을 받아본 여야의 반응은 확연히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통합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부패 세력,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특별 사면에 방점을 둔 것은 통합이었습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경수, 전병헌, 신계륜 등 야권 인사도 포함해 통합에 향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사면에 정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갈등을 벗고 통합을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적폐 청산을 수사로 인기를 얻은 윤 대통령이 이제는 적폐 세력과 한 배를 타고 특히 만기 출소가 불과 넉 달 남은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 없이 사면 만에 장기수 MB에 들러리를 세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들러리를 세우겠다.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갖추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오히려 그런 행태가 훨씬 더 모욕적이고. 신년 특사로 여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여기에 친문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이후 민주당 내 친명 비명 간 갈등 구도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남게 됐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국회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주 현장 조사에 이어 오늘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첫 기관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하자 여당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사용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등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위의 첫 기관 보고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가위기 관리 기본 지침에 따라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이라며 참사 대응 실패의 최종 책임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모든 책임을 몰아가는 건 정쟁에 불과하다며 대통령 책임론 확산을 방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누가 컨트롤 타워느냐 이렇게 말꼬리를 잡고 정쟁화시키는 건 저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 정부 측 역시 대통령이 스스로 컨트롤 타워라고 인정했다면서도 실무자는 행안부 장관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재난 및 안전에 관련한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참사 당시 늦장 대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답변 과정에서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수행 비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80분이라는 시간이 낭비하신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참사 현장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고요. 의원님하고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제가 그 사이에 놀고 있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 신영원 의원의 명지병원 닥터카 사용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증인 채택을 압박했습니다. 지연한 15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왔다 갔다 한 줄 압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당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가서 구조 활동을 방해한 겁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대검과 용산구청 등 기관 보고를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새해 초엔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신현영 의원까지 증인 채택에 대한 입장차가 크고 기간 연장 문제도 남아있어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보고 오신 것처럼 여야가 이렇게 서로 탓만하자 유족들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일부 유족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손을 잡고 죄를 밝혀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계속해서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자고 모여놓고 여야가 서로 상대만 탓하자 유족들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장관이라 사람이 어떻게 애들이 어떻게 죽었나 그거 따보고서는 뭘 하겠다는 거야. 쟁점을 토론하란 말이야. 우리 애들이 왜 죽었는지 결방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강한님 국정조사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진짜. 이렇게 할 거면 뭐하래.
왜 좁디 좁은 골목에서 미처 꿈을 피지 못한 자식들이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끝내 오열했습니다. 우리 집은 다목적 부여받은 식별번호가 있어요. 왜 병원이 아닌 다목적 실내 체육관으로 갔느냐고요. 먼저 떠난 이들을 조금이라도 보듬어 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런데도 여야는 이내 치고받는 공방전으로 다시 빨려 들어갔습니다. 뭐 회의를 이런 식으로 해요? 아니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고 이거 뭔 소리예요 이거 지금? 주무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의 불성실한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경 장관님 네. 많이 피곤하신가요? 아닙니다. 많이 졸리신 것 같은데 유가족분들도 여기 와 계신 만큼 네. 좀 자세를 바로 하고 진상규명 또 책임자 처벌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첫 기간 보고. 그럼에도 유족들은 아직 신락 같은 희망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저 믿을 거예요. 책임자 처벌해주고 우리 유가족들 외롭지 않게 해준다고 했어요. 약속했어요. YTN 손유정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 특수본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우선 이태원 파출소 팀장 등 피의자 3명을 추가로 입건했는데 서울시와 경찰청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자체 평가도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직전 일대에서는 112 신고가 쏟아졌습니다. 압사를 언급하며 현장 상황이 다급하게 돌아간다고 알리는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신고자들은 그러나 전화를 받는 경찰의 목소리는 느긋했다고 회상합니다. 축제장 전체가 지금 난리가 났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정확히 상호를 대라 계속 그런 얘기만 하길래 더 이상 제가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광경이 아니었어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와 관련해 112 신고 관리에 책임이 있는 이태원 파출소 팀장 2명을 입건했습니다. 참사 전후 파출소가 신고를 처리하면서 신고자와 통화하지 않고도 상담했다고 쓰거나 현장에 가지 않았는데 출동한 것처럼 허위로 근무 내용을 입력했단 겁니다. 이와 함께 해밀턴 호텔 별관에 있는 주점 대표도 입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골목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인파 밀집도를 높이고 피해를 키운 혐의입니다. 특수본은 또 이임재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전 112 상황실장에 이어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구속하면서 주요 피의자의 신병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실 건가요? 경찰에서 지자체 1차 책임은 지자체에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다음 구속영장 신청 대상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 서장이 참사 초반 응급환자 분류와 이송지 씨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피해 확산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특수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참사 직후 1차 책임자로 지목했던 피의자 상당수의 신병을 확보하면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미 서울시와 경찰청 등에 대한 부강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건데 법리 검토를 거쳐 더 윗선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이른바 닥터카 탑승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의료진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신현영 의원과 닥터카에 동승했던 의료진 2명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는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어제는 명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인 김모 씨를 불러 신 의원과 현장 의료진이 협업한 적이 있는지, 또 신 의원 남편을 닥터카에 함께 태운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센터장은 신 의원과 현장 의료진이 협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 의원 집 앞에 도착하니 남편이 나와 있어서 당황스럽지만 함께 태울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의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문순 전 강원지사와 KH그룹 등에 대해 전방위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KH그룹은 무자본 인수합병이나 대북 송금 등 다른 의혹으로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이 푸른색 상자를 들고 강원도 개발공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과정에서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자택과 알펜시아를 인수한 KH그룹 본사, 그룹 관계자들 주거지 등 모두 20여 곳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강원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1조 6천억 원을 들여 평창군 대관령면에 알펜시아 리조트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이후 매년 300억 원에 달하는 재정난에 시달리자 리조트를 7천억 원대의 KH그룹 계열사에 매각했습니다. 지금까지 6천억 정도 손실이 있다고 보고요. 이번 매각은 올바른 시장의 평가 가격을 받기 위해서 공개 경쟁을 했던 것이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헐값 매각이란 지적이 잇따랐고 입찰 참여 기업 두 곳이 모두 KH그룹 계열사였던 것이 드러나면서 입찰 과정에서 강원도가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KH그룹이 낙찰받은 알펜시아를 바로 외국계 자본에 넘기는 조건으로 무자본 인수합병을 했다는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KH그룹은 쌍방울과 민간단체의 대북 송금 과정에 관여한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KH그룹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경기도와 아태협이 두 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에 쌍방울과 함께 수억 원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송금 수사팀도 KH그룹을 겨냥해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 같을 뿐 두 의혹이 맞물린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현재 지명수배된 상태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뇌물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부원장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개발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4차례 걸쳐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국회 소통관 디지털 운영 담당 부서에 수사관을 보내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앞서 노 의원에 대해 이뤄진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이라며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받은 청탁과 관련해 관계기관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 의원 측은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한 국회 서버에 대해 한 달 만에 또다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침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최영민 두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더탐사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취재하는 기자들에 대한 탄압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파트 현관 앞을 찾아간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택배도 살펴보면서 모든 과정을 온라인에 생중계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엔 한 달간 퇴근길을 미행당했다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더탐사 관계자를 고소했던 한 장관은 이번에도 즉각 공동 주거 침입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두 사건을 함께 수사해온 경찰은 강진구 대표의 주거지 등 더탐사 측을 이번 달에만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때마다 더탐사 측은 경찰의 수사가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고 지난 7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선 더탐사 측과 후원자들이 경찰의 진입을 막으며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집에 취재하러 한 기자를 주거 침입, 도복 범죄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강진구 대표 등 더탐사 공동대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조만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탐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거라며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건 언론의 기본 사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 속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시신을 유기했다는 하천을 수색했지만 아직 시신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수십 명이 길게 줄을 지어 하천 주변을 거닙니다. 숲을 속을 이리저리 헤집어보고 꽁꽁한 하천 바닥을 막대기로 두들깁니다. 경찰견도 하천 주변을 뛰어다니며 주변을 훑습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지난 8월 전 여자친구도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하천에 유기했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이 수색에 나선 겁니다. 이곳은 A씨 주거지 인근에 있는 하천입니다. 추운 날씨에 물이 얼어붙으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불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어 시신을 옷장 속에 숨겼는데 A씨 여자친구가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전 여자친구 50대 여성 B씨 소유로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는 B씨가 역시 범죄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이 B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하면서 앞서 저지른 범행도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기동대 180여 명을 투입해 해가 질 때까지 수색을 이어갔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이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등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에서 50대 김모 씨가 여객기 견인 차량 토잉카에 깔려 숨졌습니다. 김 씨는 사고 당시 동료와 함께 토잉카를 타고 가다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 잠시 하차했고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바퀴에 깔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 직원으로 토잉카의 운전기사와 함께 탑승해서 비행기 탑승구와 공항 게이트 탑승교의 위치를 맞추는 역할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확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연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엔 시민단체 지갑을 정조준했습니다. 민간단체에 준 국가 보조금이 지난 몇 년 급격히 늘었는데 정보 관리가 미흡했다면서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혈세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면서 방만한 낭비성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고보조금 교부 보조사업 수는 30% 가까이 증가했는데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보조금만 2,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5년 동안 12조 원을 투입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표본 조사만으로도 1,800억 원대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혈세가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시민단체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고 실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첫 국정 목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아래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명시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칼을 뽑는 겁니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는 윤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를 주관한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의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보조금 1,600만 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나라 돈을 받는 민간단체에 대한 회계 감사는 고강도 전방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이루어진 국가보조금 지원 전수조사 결과를 내일 발표하는데 구체적인 회계 부정 사례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지난 10월 SPC 계열 평택 제빵 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식품 혼합기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한 이후 SPC는 대대적으로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점검을 해왔더니 계열사 대부분 사업장에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열사 제빵 공장의 20대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 이후 안전경영 강화를 약속한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약속은 잘 지켜졌을까? 고용노동부가 SPC의 모든 계열사 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벌였더니 86.5%에 달하는 사업장에서 27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법 위반 행태도 다양합니다.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혼합기 40대와 컨베이어 1대가 적발돼 사용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장 26곳의 대표에 대해선 현재 사법조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식품 혼합기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식품 혼합기, 컨베이어 등 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정비 등 작업할 때 운전 정지를 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조치 미흡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도 116건에 달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12억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모성보호와 특별연장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다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7,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위반이 심각한 5건에 대해선 사법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SPC는 산업안전 관련 99%, 근로감독 관련 80%대에 이미 개선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안들도 조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식품 혼합기와 유사한 위험기계를 다루는 식품 제조업과 펄프 제조업 등에 대한 불시 감독을 벌여 2,100여 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특히 위험한 수준의 사출 성형기나 혼합기 등 74대에 대해 사용 중지를 명령하고 위반 사항이 드러난 942개 회사에 대해선 2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던 국회가 올해 말이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이른바 일몰 법안들도 서둘러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는 어려워졌는데 여야는 또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일몰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논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배경이 됐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일단 28일 본회의로 볼 때는 일몰 법안들이 거의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에 입각해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일몰법 처리 일괄 타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도 예상됩니다. 해당 법안을 추진해온 민주당은 여당이 위원장인 법사위에 맡기자 본회의로 직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반대 때문에 저희가 일방 처리라고 하는 부담을 좀 가지면서도 지금 상임위를 통과하긴 했는데 현재 또 법사위에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법안 소위 안건 조정이 전체 회의까지 상임위 모든 과정을 날치기 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이견을 묵살을 했습니다. 노조의 파업 행위에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역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상임위 논의조차 파행을 빚었습니다. 결국 내일 본회의에서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채권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안 등 비쟁점 법안들만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기본적으로 쟁점 법안들의 논의를 더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함께 표결에 붙여지는데 최근 검찰 수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어 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적설량은 1cm로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새벽 눈이 폭설보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정희은 기자입니다. 눈은 내일 새벽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서쪽에서 발생한 약한 기압골이 스쳐 지나가며 눈을 뿌리는 건데 양은 1c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 강원 내륙 및 산지, 충청권 등 일부 중부지방에 1cm 내외의 눈이 오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눈은 폭설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폭설은 운전자가 상황을 파악하고 미끄러운 길에 대비해 속도를 크게 줄입니다. 하지만 약한 눈은 도로 위 살얼음을 만들기 쉬운 데다 운전자가 방심하고 과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들은 눈의 양만 생각하고 과속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도로 위라든가 또는 다리 위, 산 모퉁이 돌 때 빙판길이 형성되기 때문에 안전거리라든가 또 속도를 낮추거나. 눈은 오전에 모두 그치고 이후에는 다시 날씨가 더 추워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사흘 만에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모레 아침에는 영하 10도 가까이 기온이 곤두박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한파가 2022년의 마지막 날과 2023년 첫날 잠시 풀리겠지만 이후에는 다시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한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교육 침해 활동을 예방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보호자들 역시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수업 중인데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충전하고 때로 몰려나와 교사를 폭행하고 약 올립니다. 제대로 된 수업이 가능할 리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교육 활동을 침해하면 교사가 학생을 즉각 분리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교권 침해 시에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을 교실에 두고 피해 교사에게 휴가를 내도록 해왔습니다. 나아가 의견 수렴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각한 교권 침해 사항은 학교 생활기록부에도 적시됩니다. 생활부 기재가 학생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불복 소송이 남발될 거란 우려도 나왔지만 교육부는 학부모 의견 수렴 결과 찬성이 압도적이었다면서 학생부 기재 기준은 의견 수렴 뒤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 시엔 학생은 물론 학부모도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하고 불이행 시 추가 징계도 가능합니다. 교실 수업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이 좀 보장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선생님들이 수업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요. 이를 통해서 수요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 증가에 대비해 교사에 대한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 지원도 확대합니다. 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 치유 기능을 확대하며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섭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시작은 바로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무인기 논란이라고 부를까요? 논란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새대로 밝혀졌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함께 얘기부터 듣고 좀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으시죠.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이런 훈련, 또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을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습니다.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좀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책임이 그러니까 전 정권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잠시 뒤에 또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국회도 향한 겨냥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선 책임부터 좀 여쭤보죠.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 이 군사적인 대비 태세라는 것이 정권에 따라 뭐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 뭐 윤석열 정부 이후에도 이미 한 8개월이 흘렀기 때문에 뭐 윤석열 정부도 당연히 책임져야 될 부분 책임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대비 태세가 좀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건 아닌가. 그 한반도 뭐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들이 무르익으면서 이런 훈련 같은 것들이 좀 소홀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연합 훈련이 축소되고 뭐 코로나 이런 것도 영향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설마 북한이 이런 걸 하겠어? 뭐 무인기 도발이나 드론 도발이나 이런 것도 이거 뭐 우리 9.19 군사 합의도 하고 뭐 이런 했는데 예. 저렇게까지 하겠어? 우리가 이거 준비 굳이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들이 저는 정부 그리고 그 정부의 영향을 받는 군에도 있지 않았나. 안보 불감증?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대비 태세들에 대한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물론 우리가 뭐 평화를 추구해야 되겠지만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 대비 태세는 더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걸 저는 얘기한 거지. 이걸 뭐 전적으로 전 정부 탓을 했다 그렇게 들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전적으로 전 정부 탓을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또 듣기에 따라서는 일단 이 정부가 아닌 전 정부에만 너무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이제 8개월이 다 돼 가거든요. 지금 현재 군 통수권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 무인기 사태, 즉 이 팩트만 살펴보더라도 엄청 충격적인 것이거든요. 서울 시내까지, 서울시의 상공까지도 돌다가 갔는데 도대체 어떻게 갔는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촬영해 갔는지까지 아직 파악도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안보적인 무력화된 상황 앞에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 전 정부를 탓하고 있는 모습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군 통수권자에게 바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전 정부가 했었던 뭐 여러 가지 안보 정책이라든지 또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그것과 반대되는 정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안보 공백을 전 정부의 책임으로 모두 다 몰아가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 어렵고요. 예. 사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렇게 안보를 강조하시는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국방부를 밀어내고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금 합참도 쪼개져서 이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단독 보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 지금 국방부와 합참 자체는 자신네들이 어디서 일해야 되는 그 업무적인 어떤 공간마저도 뺏겨 있는 이런 상태. 그럼 예. 그 안에서의 또 안보적인 공백이라든지 안보 시스템적인 어떤 국기문란이나 기강문란, 기강 예. 회의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먼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산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나오는 것은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50% 삭감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예산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 사실 그간 드러냈던 게 있는데 딱 꼭 집어서 이제 국방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번에 이 무인기가 이슈가 되지 않았다면 국민들께서도 알 수 없는 부분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무인기 도발이라는 것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아랍이라든지 여러 국가에서 가면 갈수록 이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전략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 태세를 더 늘려야 되는데 그런 걸 감안하고 국방부라든지 방위사업청에서 예산을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막 삭감해버린다. 대통령 입장에서, 국군 통수권자 입장에서 좀 깝깝할 노릇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 지금 당장 며칠 안 돼도 문제가 바로 발생할 거를 왜 이렇게 삭감했냐라고 하는 불만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예산안에 대한 좀 불만 같은 것들도 이번 기회에 뭐 지금 간접적으로 좀 표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집권 2년 차입니다만은 내년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인데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 게 꽤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어떤 무인기 대응 예산과 함께 좀 불만을 표시한 거다.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국회 측을 조금 살펴보면요. 국회는 여야는 일단 한 목소리로 군 당국의 부실 대응을 책임을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좀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요.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비슷한 기조였고 민주당은 이 얘기를 했습니다. 6시간 영공 비행을 했지만 NSC가 없었다. 이게 그러니까 국가안보보장회의인데요. 이게 어떤 회의고 어떤 의미예요? 사실 NSC를 이럴 때 소집하지 않으면 도대체 왜 언제 소집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의 입장은 작전을 바로바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긴박하게 바로바로 대응을 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4시경, 4시 한 반 정도경에 북한 무인기가 있었다 와서 지금 상공을 떠돌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거든요. 그 직전에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서면 브리핑은 대통령이 시각 그 안내견이 세로미를 입양해서 그 입양했던 그 세로미가 대통령실에 와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고 따라오고 이런 사진들이었거든요. 사실 그런 국민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무인기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영공위를 돌고 있는데 그 직전에 대통령이 그 입양견을 데리고 와서 대통령에서 업무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 사진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안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지적하는 지점은 그것입니다. NSC가 반드시 필요했나 안 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어떤 판단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적인 불안감에서 본다면 그 당시에 대통령이 NSC도 개최를 하고 뭔가 군 통수권자로서 안보에 대해서 물샐 틈 없는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 입장에선 불안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NSC 관련해서는 유승민 전 의원도 상당히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동안에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지도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때 송년 만찬도 좀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공격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NSC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까 정권 교체가 됐다라는 게 실감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정권 교체 되기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저희 맨날 NSC도 안 여냐, 이거 북한 도발하는데 미사일인데 미사일이라고 말도 못하냐, 국민의힘에서 엄청 비판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다시 돌려받고 있는 것인데, 근데 다만 저는 문재인 정부의 대응과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근본적인 면에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뭘 합니다.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NSC도 안 하냐라고 얘기했던 거는 아니 대응을 안 할 거면 하다못해 NSC라도 해라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응을 했어요. 똑같이 이제 무인기를. 그럼요. 저희도 무인기 띄워가지고 북한에 보내고 저거 즉시 격추하라라고 하는 명확한 대통령의 지시도 나오고. 그 대응을 했는데 그러면은 굳이 NSC를 꼭 여는 게 필수적이냐?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장 변호사님이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들의 그 불안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NSC를 즉각 소집하고 하는 거를 할 필요도 저는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안보실장이랑 딱 결정해가지고 통수권자로서 지휘를 내리고 있었다면은 NSC라는 게 꼭 보여주기 식으로 해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유승민 의원이 저런 비판은 약간 과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하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입양견 데리고 만찬도 하고 했지만 그 사이에 통수권자로서 지휘를 내렸는데 이것까지 비판하기 시작하면은 저는 조금 이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송년 만찬 중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국가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특별한 회의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지시가 내려지고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국가 기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부분인데 송년 만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집중하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보여줬던 행보들은 사실 국가 안보를 지키고 잘 방어해야 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구통수권자로서의 기대되는 모습은 아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되는 것은 대통령의 입에서 자꾸만 전 정부 탓 또는 국회 탓이 나오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전 정부 탓을 하기에는 오늘 윤건영 의원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에 2018년 9월에 이미 육군 드롭보 전투단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최신형 드론을 잡는 무기 체계도 현재 있는 상태인데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왜 활용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좀 질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내부적인 반성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국회 예산 관련해서도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냈는데 집행하지 못했던 올해 예산을 내년으로 유예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확인이 왔습니다. 예.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좀 탓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일단 먼저 대통령실과 그리고 현재의 어떤 군 대비 체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먼저 반성하시고 네. 그 다음에 전 정부 탓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핵심은 우리 군이 일단 잘하고 있느냐, 뭐 정치적인 어떤 공방을 떠나서 정말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군의 대응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뭐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좀 또 한 마음으로 좀 검증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특별 사면이죠. 신년 특사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누가 눈에 좀 들어오시던가요? 뭐. 네, 아무래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가 제일 눈에 들어오는 분들이죠. 예.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99% 정도 모두가 다 사면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네. 김경수 지사를 어떻게 할 거냐가 관심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 본인이 그 가석방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빼지 않겠나. 네. 아니 뭐 김경수 지사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데 이거 왜 해주나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절차상은 아무 문제 없나 봐요. 본인이 안 원해도. 네, 예. 그게 그래요. 또 예. 제가 원하지 않아도 예, 나가라고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통합이라든지 뭐 이런 관점에서 좀 균형을 맞추려고 김경수 지사 포함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보입니다. 예. 또 일부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형기도 굉장히 많이 남았고요. 15년 그리고 벌금 82억 원도 지금 면제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공격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사면을 하게 된 이유가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 이번 사면으로 통합의 기초가 마련되기보다는 이제 갈등의 씨앗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받았습니다. 그것도 개인 비리 혐의였어요. 횡령과 배임이었고요. 횡령 액수는 200억이 넘었습니다. 당시 17년이 확정됐고 지금 15년 가까이 잔여 형기가 남아있고 벌금은 82억이나 미납된 상태입니다. 그 두 가지가 모두 다 면제가 됩니다. 예. 그에 비해서 같은 동일산성에 놓여서 항상 논란이 됐던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이제 5개월 남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복권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사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5년과 김경수 전 지사의 5개월을 놓고 과연 국민 통합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오히려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게 될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김경수 전 지사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녹취 한번 들어보시고 계속 관련 얘기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함께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나 끼워넣지 말아라, 나 들러리 세우지 말아라 라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억지로 지금 이렇게 집어넣는 것은 그냥 들러리를 세우겠다,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갖추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오히려 그런 행태가 훨씬 더 모욕적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마음, 이 발언 속에는 나를 이제 사면만 하지 말고 복권까지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면 복권하는 그 주체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좀 빠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예. 일각에서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되면 민주당의 또 향후 총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구심점이 될까봐 복권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과한 해석입니까? 김경수 전 대표를 너무 높이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너무 높이 평가한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나왔던 질문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복권 없는 사면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다른 정치인들은 복권 사면 다 된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굳이 김경수 지금 전 지사만 복권 없는 사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당이나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게 김경수 지사의 범죄 자체가 이게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복권까지 시켜줘가지고 피선거권을 회복하게 하는 건 안 맞다라고 강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뭐 드루킹 사건 관련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은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김경수 지사 사면하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왔고 저희 당 지지층 같은 경우도 아니, 김경수 지사가 막 드루킹 해가지고 댓글 부대 만들고 이런 게 사실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까지도 흔들 수 있는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복권까지 시켜줘가지고 뭐 다음 총선, 대선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김경수 지사를 무슨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해가지고 김경수는 안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의 관점이라는 거는 이제 전직 대통령이 형을 살고 있는 그 자체를 저는 좀 고려를 한 것이라고 보고 전직 대통령과 무게추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정치권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당에서 뭐 물론 뭐 좀 기분 안 좋아하는 건 이해는 되지만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왜 김경수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다르냐? 이거는 저는 좀 안 맞다 생각합니다. 다른 정치인들과도 좀 비교해 봤을 때 복권 없는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특별 사면이 일어날 때는 사면과 복권 한 세트로 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사면만 해주고 복권을 안 해주는 경우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자꾸가 회자되는 것일 텐데요. 그만큼 국민의힘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오히려 김경수 지사의 몸집을 키워주는 것이 대통령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김경수 전 지사가 야권의 어떤 구심점이 될 수도 있는 유력한 대선 주다라는 것을 또 인정하는 것은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김경수 전 지사가 댓글 조작 혐의다라는 부분을 여당에서는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 국정원장 자리에서 댓글 조작을 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이번 특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눈에 띄는 것이고 특히 대통령실의 가장 큰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태호 현재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그러니까 2달 전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1심이죠? 아니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그러면 확정 판결에 정말 잉크가 마르지도 않은 상태인데 2달 만에 이 특사의 이름에 올라가는 모습들을 본다면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복권이 안 되고 그렇지만 대통령실의 측근에게는 2달 만에 사면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과연 이게 공정한 것인가? 라는 부분 분명히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정농단 수사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 지금 복권 사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사 당사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까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역사가 뭐 어찌 보면 참 재미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정당 계열에서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마 검사 윤석열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이렇게 사면해 주는 게 안 맞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텐데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의 관점은 좀 다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사태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미 사면을 받아서 출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뭐 어느 정도 또 다들 또 이렇게 수감 생활을 했고 이제는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좀 넘겨야 되겠다. 비록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거기에 주역이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조금 미래로 가자. 뭐 이런 취지의 사면 아닌가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하신 게 국민 대통합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법무부에서 나온 보도 자료를 보니까 이제 국민통합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시 국정 운영을 하면서 잘못된 관행으로 업무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다시 한번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겠다. 뭐 이런 의도가 들어 있더라고요. 관행.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사 시절에 국정농단을 수사하실 때 과연 이것을 잘못된 관행으로 보시고 수사를 하셨을지 아니면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시고 수사를 하셨을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연히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셔서 수사를 하셨고 그리고 중형을 구형하고 실제로 중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당시에 잘못된 관행이었다라는 이야기로 사면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국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검사 시절의 윤석열 검사 이야기를 믿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를 믿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게 진실이었는지 좀 헷갈린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향후 이제 어떤 좀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선거에 나올 수는 없지만 뭐 야권 지형에 어떤 변화를 주지는 않을까 이런 어떤 행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 이제 그런 뭐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래서 복권을 시켜줘서 민주당 내에 어찌 보면 약간의 판 흔들기를 시도하는 것도 정부적으로 나쁘지 않지 않나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견제 주자? 뭐 그 친문의 어떤 그 구심점 이런 역할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했는데 또 김경수 지사를 잘 아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리더형이 아닌 면이 있다. 그러니까
뭐 친문의 적자다 이런 얘기 하지만 네. 이제 과연 그런 정도로 본인이 적극성이 있고 이렇게 예. 대선 주자급으로 클 만한 스타일이냐 뭐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예.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일단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럼 다음 대선에 지금 못 나가시는 상황이니까 예. 파괴력은 아무래도 제한적일 것 같아요. 저라도 곁에 뭐 많이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이번 정권에 사실 친이계로 분류됐던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이제 사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면이 이제 곧 되죠. 이제 자정 나오면은 뭐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어떤 뭐 메시지가 있을까요? 저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정치적인 영향을 행사할지 이거는 뭐 지금 예상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대통령실에 기용하신 분들이 이른바 MB맨들이 굉장히 많이 화려하게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는 적어도 일단 이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하에서 사법권의 권력을 또 무력화시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그럼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 결단입니다. 네.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15년이나 남은 형도 사면됐고 82억이나 남은 벌금도 안 내도 되는 상태라면 적어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런 말씀 정도는 하셔야 그래도 사면을 결단한 대통령에 대한 또 예의고 또 국민들에 대한 또 예의가 아닐까 일단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면권과 관련해서 사실은 뭐 변호사 두 분도 변호사시니까 사면권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기도 했었어요. 이 부분이 이제 헌법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짧게 뭐 하실 말씀 있나요? 이게 사실 제 생각에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사면권이라는 게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뭐 재판 제도라든지 뭐 사법부라든지 이런 게 시스템이 좀 잘 안 갖춰져 있을 때 막 터무니없는 중형이나 가혹한 형벌 이런 게 난무하던 시절에 이제 약간 이제 뭐 제왕적인 행정부의 장에게 준 그런 거라 가지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뭐 그런 시절을 다 벗어났기 때문에 다음번 헌법 개정할 때 사면권을 제한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게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 사면권이 미국에도 있지만 인원 차가 엄청나더라고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인원이 사면되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모든 대선 때마다 그 대통령 후보들이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본인은 사면권을 절대 남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또 이제 항상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처럼 사면은 항상 논란이 되는데요. 사실 사법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특히 이제 검사들 그리고 판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뭐 하려고 그렇게 국정농단 때 검사들은 수사를 열심히 했으며 판사들은 판결을 했으며 판결문은 뭐하러 적었으며 또 국민 여러분들은 그 추운 날 왜 우리는 촛불을 들었느냐라는 본질적인 허무함이 들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개헌의 방향에서 일단 헌법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개헌 논의 하에서 함께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지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판결문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조특위 첫 기관 보고가 있었죠. 이 상황들을 조금 저희가 정리를 해볼 텐데요. 먼저 녹취부터 듣고 관련 사항들을 좀 정리했습니다. 짧게 정리했으니까 이걸 보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너 분양소 앞에 와서 분양소 앞에 와서 하이킹 외치는 사람은 아니당하고 괜찮아.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혹은 개인적으로 분양소에서 조명객들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는 분 보신 적 있습니까? 특별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그 시간에 수행비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80분이라는 시간이 낭비하신 거예요. 안전에 대한 불감증인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참사 현장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간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고요. 의원님하고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제가 그 사이에 놀고 있었겠습니까? 의원님?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현영 의원이 명지팀에서 전화를 해서 이대역 5번 출구로 오라 이렇게 해서 그 출동하는 팀의 차량을 우회시켰죠. 그렇게 해서 늦게 도착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연한 15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왔다 갔다 한 줄 압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당시에 뭐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가서 구조 활동을 방해한 겁니다. 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지금 기관 보고가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저희가 짧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공방이 오갔습니다. 공방이 오갔고 서로 이제 포인트는 많이 달랐고요. 이 과정들 좀 보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유족들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네. 참 탐탁지 않고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일정이고 진행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국조특위는 정말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민의 생명이 159명이나 서울시 한복판의 길거리에서 갑자기 없어지는 사건인데 이런 것을 국정조사 안 하면 국회가 왜 존재하냐 이런 본질적인 물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국회가 지금이야말로 존재하는 이유를 좀 국민들께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야가 뭔가 좀 지역적인 얘기를 가지고 또 싸우는 모습들을 보인다든지 또 이상민 장관이 또 계속해서 뭔가 공감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저런 식의 발언들 뭐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다든지 네. 이런 얘기들을 굳이 왜 저 자리에 와서 하는지 좀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격 포인트가 사실은 조금씩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여당 같은 경우는 뭐 서영교 의원이 뭐 희생자 분향소에서 파이팅을 외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신현영 의원이 그 차를 타고 간 거, 그러니까 그 닥터차죠. 그것을 타고 간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 책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일단 우선은 책임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책임론이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핵심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상민 장관 쪽에서는 책임은 이제 본인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국정상황실장이나 뭐 이상민 장관 결론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궁극적인 안전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고요. 네. 다만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총괄은 행안부 장관이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서로 이제 뭐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신현영 의원의 디맷 탑승 진짜 부적절하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나 말이 되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도 저 분향소 앞에 가서 화이팅 이거 진짜 보면서 아니 민주당이 저러니까 이 추모의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이거 뭐 하는 건가? 저는 정말 제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게 기관 보고에서 우리가 신현영, 뭐 서영교 이런 분들 얘기를 길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아무리 여당이지만은 그래도 뭐 행안부의 대응이라든지 경찰청의 대응에 대해서 뭐 부족한 게 없었는지 그런 거를 좀 점검하는 것이 국정조사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뭐 서영교, 신현영 이런 분들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건 국민들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쟁점화시킬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나머지 부분들도 좀 봤는데 왜 그러면 저게 유족분들 보시기에도 공전하고 막 이상한 데로 빠지냐면은 행안부가 실제로 뭘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행안부 같은 경우. 왜냐하면 보고 자체도 늦게 됐고 그 112 상황실 레벨에서 이게 거의 커트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를 상대로 뭐 구체적으로 파고들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정쟁으로 좀 빠지는 면도 있더라.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안부에서 한 게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게 반복이 안 되려면 이럴 때는 뭐 보고가 늦어졌더라도 행안부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국회 역할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각인데요. 이상민 장관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이번 국정조사 핵심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핵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상민 장관은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공격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에 대한 지금 국정조사의 그 기관 보고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당연히 기관 보고니까 국가기관들이 과연 이태원 참사 당시에 또는 예방하기 위해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했나, 어떻게 컨트롤 타워가 작동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미 골든타임을 지났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야당 의원들이 이제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80분 동안 뭘 했냐, 왜 늦게 왔냐라고 말을 하니까 그 시간 동안 내가 놀고 있었겠냐,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조금은 감정적일 수 있는 대응 자체는 사실 이번 국조특위 자체를 좀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좀 물을 흐리는 듯한 그런 대답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이 정부에서 이 재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실무 부서입니다. 그러나 행안부 장관도 지금 책임지지 않고 있고 자신이 법적 책임은 당연히 지는 것이지만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탕감하고 있거나 뭐 본인이 지겠다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유족들은 굉장히 참담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뭐 골든타임이 지났다 이런 발언 자체는 너무 부적절하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도 아니 물론 이상민 장관이 보고 받았을 때 그 타임라인을 보면 이제 참사가 일어나고 한참 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골든 타임이 실제로 지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참사 대응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맡고 있는 장관이라면은 왜 행안부 장관에 대한 보고가 이렇게 늦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보고 체계에 문제는 없었는지, 앞으로는 그러면 행안부 차원에서 이런 걸 어떻게 좀 더 잘 대비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지는 자세로 발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좀 약간 안 느껴져요. 이거 뭐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상민 장관이 설령 당시에는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예방적인 그런 어떤 조치들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뭔가 시스템을 만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좀 태도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상민 장관도 있었지만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졸리시냐고 얘기할 정도로 그 장면을 그런 장면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떻게 장관들의 태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참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 장관들이 국조특위에 와서 얘기하는 건 그냥 비단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그 당시 참사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물론 태도가 전부인 것은 아니겠지만 태도가 또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 와서 정말 유족들은 오열하고 또 피 끓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거기서 조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 마치 본인 일이 아닌 것처럼, 내 책임이 아닌 것처럼 하는 태도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컨트롤 타워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잘 아시다시피 참사가 발생하고 48분 만에 보고를 받고 장관은 65분 만에 그리고 총리는 87분 만에 이제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익히 알려진 것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장관이 저는 뭐 늦게 보고를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게 아니고 마치 그 얘기는 또 듣기에 따라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왜 65분이 지나서야 장관이 보고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왜 더 이상 해명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정투개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아마도 모든 방송사에서 생방송을 하게 되겠죠. 청문회입니다. 이제 청문회를 이제 정말 국민 앞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제 특위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지금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증인 채택 문제, 증거 왜 안 내냐 그래서 막 정회되고 한참 있다가 시작이 되고 시작돼도 뭐 중간에 이렇게 뭐 고성이 오가면서 멈추고 이렇게 반복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 오늘 모습만 봐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너무 국정조사 스포일러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국정조사 안 봤는데 다 본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간 연장도 쟁점이 되고 하는데 결국 모든 것은 국회 청문회에서 뭔가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오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이미 다 나온 얘기,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 가지고 서로 호통만 치다가 끝나면은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록 여당이니까 뭐 어찌 보면 이게 좀 부드럽게 넘어가기를 바라는 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라는 것은 국회가 가지는 아주 크고 중요한 권한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여기서 뭔가 의미 있는 얘기, 정말 진실을 조금 더 밝히는 얘기,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대응에 있어서 도움되는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런 모습 좀 보고 싶습니다. 제가 비록 여당에 몸담고 있지만은. 그리고 민주당도요, 우리가 뭐 이게 막 국민의힘 압박해가지고 이거 기간 연장해야지 이런 생각할 게 아니라 청문회 잘하면 됩니다. 청문회 잘해서 국민들이 아 이거 우리 며칠 더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실 있는 청문회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 되시면 청문회 혹시 하시면 정말 이제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게 문제죠, 뭐.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뭐 동의합니다. 청문회를 내실 있게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것은 국회의 의무이기 때문에 국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의의를 좀 국민들께 입증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국조 지금 특유의 기간이 1월 7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 시간이 소비된 이유가 예산안이라든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보이콧을 할 것인지 막 검토하는 과정들로 인해서 기간을 좀
깎아먹은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청문회를 내실 있게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자료라든지 네. 자료 확보 문제, 뭐 자료 제출이 늦는다든지 또는 증인 채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합의들이 또 지연될 경우에는 청문회 자체가 시간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국조를 합의할 때 분명히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네네. 기간 연장 합의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현주 위원장도 나중에 정치인이 되시면 또 이런 활약하는 모습도 기대하고 때로는 좀 날카롭게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년부터 지금 청문회가 본격 돌입하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얘기들 외에도 실제로 이제 불러놓고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각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날 것 그대로를 좀 국민들이 보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나이트 이어갑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때 지상 대공포는 이를 자체적으로 유효하게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들은 국지 방공 레이더와 열상 감시 장비로 탐지와 식별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상 배치 대공 무기로 사격하려면 자체 탑재한 탐지 정비로 목표물을 포착해야 하는데 북한 무인기들이 우리 대공 무기들의 유효 사거리나 탐지 범위를 벗어나 탐지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은 또 북한 무인기는 2017년 강원 인제에 추락해 발견된 무인기와 형태와 크기가 비슷하고 성능은 일부 개량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원격 조정 기능은 없고 사전에 입력된 좌표를 토대로 비행하는 형태로 분석됐으며 서울 상공에서 시속 100km, 고도 3km로 약 1시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를 격추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무인기 대응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신철 작전본부장은 군이 영공을 침범한 적 무인기 5대를 탐지 추적했지만 격추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적 공격용 무인기는 우리 탐지 타격 자산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 타격 능력으로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탐지 자산은 초기부터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게 적극 운영하며 타격 자산도 공세적으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능력의 드론 부대를 조기에 창설해서 적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하고
물리적, 비물리적 타격 자산과 스텔스 무인기 등을 확보해 통합 운용하는 방법으로 작전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군용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서 선의에 의존한 대북 정책은 위험하다며 지난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국회를 다시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이런 훈련, 또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습니다.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좀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생활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20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60여 대와 인력 150여 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지만 완전 진화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불이 난 건물 안에 폐기물이 2만 4천 톤가량 쌓여 있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산지 등에는 강풍 예비특보까지 내려진 만큼 불씨가 주변 산림으로 번지지 않도록 미리 물을 뿌리는 등 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수출을 6,800억 불 이상 달성해 2026년 세계 수출 5위, 제조업 3위에 오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새해 업무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시장이 블록으로 묶인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한몸이 돼서 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업무 보고의 화두는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에너지 위기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 타개입니다. 국가끼리 블록화가 돼서 이런 소위 패키지로 이런 통상과 무역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의 필수적인 그런 원자재를 조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수출을 6,800억 달러 이상 달성하고 설비 투자 100조 원, 외국 자본 투자 300억 달러 이상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26년엔 수출 5위, 제조 3위, 경제 영토 1위를 차지하겠다는 비전입니다. 수출 강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의 무역 금융을 공급하고 원전 시장 개척과 함께 방산, 플랜트 수주를 총력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EU의 탄소 국경 제도 등의 선제적,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미국, 일본, 타이완이 함께하는 반도체 협력은 국익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 증진과 스타트업 성공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정부와 민간이 정말 한몸이 돼서 이런 관료주의적인 이런 사고를 완전히 버리고 기업 중심, 국민 중심으로 좀 정부도 확실하게 변모해야만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조 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미래 핵심 분야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2032년까지 전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제3차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2032년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를 세제곱미터당 12마이크로그램까지 낮춰서 OECD 중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오존 농도 1시간 환경기준 달성률도 41%에서 5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사업장과 차량 배출, 생활 주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해 국내 배출량을 줄이고 고농도 대기오염 관리를 강화하며 동아시아 대응체계 제도화를 통해 국외 유입도 줄일 계획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스요금은 동절기에 부담이 커질 수가 있어서 내년 1분기가 지나고 인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전기 가스요금은 상당폭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폭이나 인상 시기는 관계기관 협의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인상 시기를 한꺼번에 내년 연간 계획으로 다 말할지 아니면 분기별로 상황을 보면서 갈지는 최종 결정을 못하고 있으나 수일 내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대학병원에는 소아과 의사가 없어서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10여 년 뒤엔 이런 의사 부족 현상이 전 과목으로 확대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고 복지부도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만 내놨습니다. 의사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김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초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바이오 산업 등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 과학자 양성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의과대 증원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며 2024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 정원 산정 시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부가 공문까지 보내 의대 정원 확대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상황은 심각합니다. 올해 수도권의 한 상급 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2년째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하면서 결국 병동을 폐쇄했고 서울 주요 대학병원들도 의사 부족으로 소아과 응급실 운영을 축소했습니다. 저출생으로 환자는 주는데 의료 수가도 낮아 기피 현상이 심하기 때문이지만 매년 배출되는 의사 수 자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동결 중으로 현재 신입생이 전문의로 일하게 되는 10여 년 후엔 의사 2만 7천여 명이 부족해 전 의료 분야에서 모두 의사를 구하기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에서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공백이 심각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의대 정원을 관리하는 복지부도 증원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의료계 반발이 문제입니다. 의사단체는 낮은 수가 때문에 진료과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게 문제라면서 증원보다는 기피과 보상을 늘리고 의료 체계를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필수적인 의료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무조건 인원 확대로 늘리거나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정부는 2020년에도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전공의 집단 휴진과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 등 거센 반발로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2023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합격자의 59.9%가 등록을 하지 않고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로학원이 어제 마감한 수시 추가 합격 발표 결과를 종합한 수치입니다. 고려대가 수시 모집 정원의 94%를 추가 합격으로 충원했고 연세대가 68.2%, 서울대가 9.4%의 추가 합격 비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자연 계열의 이탈이 두드러졌는데 고려대와 연세대 컴퓨터학과는 추가 합격 인원이 모집 인원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종로학원은 자연 계열 학생들의 의대 진학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구가 적은 지방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버스터미널 폐업이 최근 들어 경기 성남시 등 수도권에서도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자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포기한 건데 공공성이 분명한 사업이지만 지자체도 부담을 떠안기 주저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1년 문을 연 성남 종합버스 터미널입니다. 20년 넘게 성남시와 대도시, 중소도시를 잇는 관문 역할을 했지만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습니다.
터미널 곳곳에는 이렇게 운영업체의 폐업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터미널을 운영해왔지만 수요와 매출 감소로 인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하루 평균 7,000명 수준이던 승객이 코로나19 이후 절반으로 급감하면서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포기한 겁니다. 갑작스러운 폐업 결정에 이용객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기가 자주 오다 보니까 이상하게 편해졌어요. 여기가. 그래서 오늘도 열차 타고 가는데 내가 뿌리치고 이제 이거 버스 타게 됐거든요. 앞으로 좀 걱정은 됩니다. 병원 때문에 2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사라지면 대중교통 말고 차로 다녀야 되니까 그게 좀 많이 부담스럽고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여러 해 동안 버스 터미널에서 삶의 터전을 일궈온 상인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시민들이 터미널 안쪽으로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으시겠죠. 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가게를 정리하고 나가시겠다는 분들도 많고. 경기 고양시 화정동 시외버스 터미널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용객은 줄어들고 그에 따라 경영난도 점점 심해지면서 터미널 운영업체는 얼마 전 지자체에 폐업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예전엔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에서 주로 발생하던 버스터미널 폐업이 최근 들어 수도권에서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고속버스보단 자차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진 데다 고속철도 등 새로운 대체교통수단이 자리 잡은 탓입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과 촘촘한 노선 등 장점도 많아 버스터미널을 찾는 시민이 여전한 만큼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자체에서 인수를 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비를 어느 정도 지자체가 보조해주고 지원해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현행법도 버스터미널을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없을 때 지자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로선 부지 매입과 운영비 등 막대한 돈이 드는 터미널 운영을 도맡는 게 꽤 부담스럽습니다. 때문에 성남시는 도로변에 임시터미널을 만들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고 고양시는 사업자 측의 임시 정류장을 만들 때까지 폐업을 미뤄달라고 제안했다고 설명하면서도 두 곳 모두 직접 운영하겠다고 선뜻 나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터미널 운영을 놓고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시민과 상인들만 불이익을 겪는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30대 남성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울증은 물론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각종 모임과 야외 활동 등이 줄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30대 남성은 가정과 일 모두에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랑 어디 놀러 갈 때도 이제 좀 제한되다 보니까 영업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고 이런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도 위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직장 생활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코로나를 겪으며 정신건강이 가장 나빠진 것도 30대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 유행 전후 우울장애 유병률을 비교해보니 30대 남성이 전체 성인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장애에서 그치지 않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경우도 30대 남성에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서 1년 이내에 자살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30대 남성은 2019년 조사 때보다 6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경제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해야 하는 시기에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거나 코로나19 유행 이후 집값 등이 급등한 뒤 상대적 박탈감과 무력감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겁니다. 경제력에 가장 민감한 나이이기도 하고 그 자영업을 처음 시작하는 그 시기가 보통 30대 초반이에요. 근데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이것 때문에 너무나 업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거죠. 거기로 인한 우울증 그리고 심하게는 자살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병원으로 굉장히 많이 찾아오십니다. 또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서 공감과 소통, 스트레스 해소의 기회가 사라진 것도 정신 건강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청은 이번 조사로 30대 남성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에 대한 A급 방역 통제 조치를 B급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닫혔던 국경도 다시 열리는데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검색량은 곧장 10배나 뛰었고 또 가고 싶은 곳 10곳 중에 한국도 꼽혔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로 코로나가 폐지된 뒤 처음 맞는 연말, 중국인들이 성탄절보다 더 챙긴 날이 있습니다. 12월 26일 국부인 마오쩌둥의 생일을 기념하며 중국 특색의 자유를 만끽한 겁니다. 같은 날 중국 방역 당국은 코로나19를 더 이상 폐렴으로 부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적용돼 온 A급 방역 조치를 새해부터 B급으로 낮추겠다는 발표입니다. 随着病毒变异、疫情变化、疫苗接种普及和防控经验积累，我国新冠疫情防控进入了新阶段。 길때는 한 달 가까이 됐던 입국 격리도 폐지돼 48시간 음성 증명만 있으면 통과입니다.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검색도 10배나 뛰었는데 우리나라가 10대 목적지에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의료보험까지 적용되면서 서민들도 10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일선에선 사망자가 속출하고 의료 대란이 베이징에서 상하이 등 다른 도시로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为了保证重症患者的收治，我们又新增拓展了120张床位的重症的床位。 12월에만 2억 5천만 명이 감염됐다는 추산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 내 민간 기관에 코로나 유전체 분석을 금지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0년 말 인도에서 나온 델타 변이처럼 새롭게 파이 변이가 출현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중국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는 또다시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오늘 저녁 7시 15분쯤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대구 수성구 고모역 부근에서 차량 고장으로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열차 운행은 2시간 15분 만에 재개됐지만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 400여 명이 후속 열차로 갈아타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한쪽 선로가 막히면서 상하행 열차 운행도 1시간 넘게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코레일은 정확한 고장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북 전주에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쯤 성산교회 인근의 유치원 차량 바퀴 아래에 성금을 놓았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는 익명의 전화가 완산구 노송동 주민센터로 걸려왔습니다. 확인 결과 올해 성금액은 7,600여만 원으로 그동안 누적 성금액은 8억 8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 2000년에 시작된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은 올해까지 2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대응만 잘했으면은.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의 승자는 예상대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침묵에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화성 화성 15형, ICBM으로 동해상으로 공습 경보가 내려졌다는 것과
강남역 사거리 일대가 완전히 물바다가 가 넘는 물폭탄이 물폭탄은 가까워지면서 점점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 그게 안 보이나? 장장 나흘 동안 강원과 경북 동해안 산림을 태우고 또 태웠습니다. 비속어를 사용할 비속어 발언 논란에 국제 망신 외교 참사가 실패한 모도 참사입니다. 가짜 뉴스로 이간질을 하려고 악의적인 그런. 뭐가 악의적이에요? 집단 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업무 개시 명령을 안전운전자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동영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재감염 사례는 꾸준히 유행 늘고 반복 있습니다. 때마다 유행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며 마스크 벗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날도 얼른 오길 기대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모두 국내 기술로 이뤄냈습니다. 점화, 이륙,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치열한 우주 개발 경쟁 속에 달에 태극기를 꽂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국 우주 탐사의 서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오늘보다 추위가 조금 덜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로 오늘보다 높아지며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중부지방에는 눈이 내립니다. 영하권 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어 길이 많이 미끄러울 수 있는 만큼 출근길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찬바람이 불며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서울 낮 기온이 영하 2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5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내일 밤 사이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또 영서와 충북은 종일, 다른 지역은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6도, 대전 영하 4도, 광주 영하 3도, 부산 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대전 1도, 광주 3도, 대구 3도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건조함이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자정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